애기가 갑자기 컹컹 기침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숨을 들이쉬는 게 힘든 정도의 증상이 생기고, 그거는 이제 숨길 자체가 좁아진 거라 애기가 호흡 곤란을 오게 되고요. 그게 심하면 정말 호흡이 멈추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자다가 애기가 갑자기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응급실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닥터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질문이 하나 있어서 왔는데, 그 아이가 열이 나면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걱정되잖아요. 근데 밤에 아이가 열이 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일단 저는 제 애가 열 나면 해열제를 줍니다. 열 나면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진짜로 뇌 손상으로 이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소아과 의사 된 지 14년 됐는데 열로 인해서 뇌 손상이 가서 문제가 되는 여지가 한 명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열이 확 치솟을 때 열경기를 해서 하는 경우인데, 그거는 아기도 놀래고 엄마도 놀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되게 많이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열이 치솟지 않으면 경련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해열제를 미리 잘 챙겨서 그 열이 치솟지 않도록 체크를 사실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게 이 열이 나는 동안에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예전부터 그런 얘기들을 들었었거든요. 제가 되게 어릴 때, 아기 때 열이 갑자기 치솟아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새벽에 저를 막 들쳐업고 막 병원에 갔다. 되게 막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 거예요. 열성 경련을 해서 경련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열 자체 때문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은 없다이고요. 다만 이게 아기 컨디션이 너무 처진다든지, 그때 아마 굉장히 컨디션이 처졌거나 많이 아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걱정되시니까 들쳐업고 응급실에 가셨겠죠. 다만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컨디션이 좀 유지가 된다, 잘 먹고 잘 놀고 하지만 열이 좀 나서 가끔씩 처지는 경우라면, 그런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그거는 되게 응급 상황은 아닙니다. 열은 뭔가 감염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는 반응이거든요. 내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서 고열로 가는 경우인 거이지, 그 고열 때문에 아기가 문제가 생기거나 큰 응급 상황이 생겨서 뭔가 큰 나쁜 일이 일어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열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그럼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응급실에 가야 되는 경우는 진짜로 내 아기가 큰 문제가 될 때, 의학적으로는 지금 빨리 뭔가 처치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응급실에 가야 되는 경우인 건데, 그런 경우에 첫 번째로는 사실 호흡곤란이죠. 그거는 보통 밤에 자다가 잘 생기는데요. 쿨업이라고 하는 질환인데, 이 후두 쪽이 부으면서 이 공기 길이 되게 막혀요. 그럼 아기가 갑자기 컹컹 기침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숨을 들이쉬는 게 힘든 정도의 증상이 생기고, 그거는 이제 숨길 자체가 좁아진 거라 아기가 호흡 곤란을 오게 되고요. 그게 심하면 정말 호흡이 멈추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자다가 아기가 갑자기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응급실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련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데요. 보통 경련은 온몸을 다 떨고 이렇게 전신적으로 하는 경련만 보통 생각하시는데, 부분 발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보통 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런 경우는 이 활발다리를 떨지는 않는데 눈이 멍하고요, 반응이 없고 이렇게 반응이 없는 이런 것도 발작인데, 그런 경우에는 손뼉을 쳐서 아기가 반응이 있나 없나를 봤을 때 바로 나를 쳐다보면 경련이 아닌 거거든요. 이제 그런 반응을 좀 봐서 아기가 뭔가 멍하다, 반응이 잘 없다, 처진다, 이런 반응이 있는 거는 경련이기 때문에 꼭 바로 응급실에 가서 처치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예요. 구토나 설사가 혹시 심했다고 하면 탈수가 있는 경우인데, 6시간 이상 소변을 안 보거나 아기가 자꾸 못 먹고 처진다, 입이 마른다,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이런 것도 탈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수액 치료를 해서 이 탈수를 교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전 부모님 세대 얘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아기들이 죽었다는 얘기들도 많이 가끔 들었거든요. 그런 일들은 왜 벌어졌던 거예요? 사실 예전 시대에는 치료가 잘 안 됐죠. 그리고 지금보다는 예방접종도 활성화되지가 않았고 되게 심각한 세균 감염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요새는 접종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심각한 세균 감염이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죠. 제가 여기서 외래에서 진료보는 때는 200명 중에 1명이 세균 감염이 있을까 말까고요. 대부분은 그냥 기본적인 바이러스 감염이 훨씬 더 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또 병원도 지금처럼 흔하지 않아서 바로바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잘 없어서 아무래도 그런 심각한 감염에 이완됐을 확률이 훨씬 더 높기는 합니다. 요즘은
때는 잘 없죠. 있기는 하지만 아기들이 굉장히 심각한 감염이 생겨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드물기는 합니다. 그럼 이제 조그만한 애기가 이제 응급실 가잖아요. 되게 뭐 안쓰럽고 막 그런데 응급실에 가면 아기들은 어떤 검사를 좀 받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사실 진찰이 제일 첫 번째고요. 목이 부었나, 뭐 귀가 중이염이 있는지, 새소리는 어떤지 이런 것 따라서 의사들이 하는 진단들을 위해서 검사들을 좀 추가를 하게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인 피 검사, 백혈구 검사를 해서 염증이 어느 정도인지, 염증 수치 같은 거를 피 검사로 좀 보고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혹시 폐렴이 있는지, 독감 시기이면은 독감 검사나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고 있으면 코로나 검사를 항원 검사로 간단하게 좀 해서 이 열의 원인이 뭔지를 좀 체크를 하기는 하고요. 다만 이게 초반에 검사를 했을 때는 바이러스 감염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 검사 결과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외래에서 보면은 어제 응급실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해열 주사 맞고 퇴실했어요 하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죠. 밤에 애기랑 엄마랑 다 같이 고생을 했다. 네, 하지만 이제 외래에서 진료를 보면 목도 다 보고 귀도 다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소아과 의사가 정확하게 진찰을 조금 더 할 수 있기는 하니까 그리고 또 검사를 했을 때 초반에 다 나오는 거는 아니니까 처음에 막 열이 났을 때 열 때문만으로 응급실을 굳이 꼭 안 가도 되고 다음날 진료를 정확하게 보고 필요한 검사들을 좀 추가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급실 가기 전에 집에서 이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해열제를 복용하는 거고요. 저도 제 아기가 열나면 일단 해열제부터 주고요. 그리고 사실 해열제가 진통 효과도 있어요. 열이 초반에 막 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도 으슬으슬 춥고 되게 힘들고 한데 아기들도 사실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어린 아기들은 사실 말로 잘 표현을 못하죠. 힘들어 보인다, 좀 아픈 것 같다고 하면 열이 꼭 없어도 해열제를 적극적으로 먹이시면 우리가 이제 타이레놀 같은 거 복용을 했을 때 좀 편해지는 것처럼 아기들도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해열제는 두 종류가 있고요. 타이레놀이랑 부르펜 두 종류가 있고 성분으로 하면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이렇게 두 가지 계열로 준비를 해놓으시고 열이 나거나 아기가 아파한다고 하면은 용량에 맞게 복용을 먼저 해보시고요. 복용을 한 이후에는 2시간이 지나면 한 번씩 교차를 할 수는 있는데 한 해열제는 하루에 4번까지만 복용할 수 있어서 3시간 간격 정도를 두는 게 좋긴 하고 열이 정 안 떨어지고 아기가 힘들어하면은 2시간 간격으로 한 번 정도는 교차를 해서 복용을 시키셔도 됩니다. 네, 애기들은 좌약도 많이 좀 넣잖아요. 네. 좌약은 최근에는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잘 안 먹고 먹으면 토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좌약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장 안쪽에 변이 있냐 없냐 따라서 흡수율도 굉장히 다르고 그 좌약을 넣는 그 통증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애기들한테는 사실 좋은 기억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먹는 약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또 이제 아이 셋을 키우시는 이제 원장님이셔서 다른 어떤 그냥 일반 엄마들보다도 아이들 진단도 빨리 하고 케어도 좀 잘 해주실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그럴 것 같은데요. 제 애기들이 저 응급실을 간 적은 없고 크게 아픈 적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사실 제 애기들이 좀 건강한 편이에요. 제 외래에 오는 다른 애들보다는 제 애기들이 훨씬 덜 아프긴 하고요. 그래서 참 되게 감사하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집에서 다 조치를 취해 주신 거예요? 네. 사실 저는 고생을 안 하게 아기가 안 아프고 최대한 고생 안 하고 지나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제 아기가 딱 증상이 생기면 바로바로 약을 먹여서 얼른 좋아지게 하는 편입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첫 콘텐츠 촬영을 해보셨는데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뭘까요? 소아과 의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자주 연락을 받는 거는 우리 애가 이렇게 아파,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저는 그래도 제 친구들은 제가 소아과 의사니까 저한테 연락할 수 있지만 친구가 소아과 의사인 경우는 흔치는 않잖아요. 애를 키우다가 그렇게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이 드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은데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이런 내용들을 좀 올려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면서 사실 소아과에 가서 질문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이렇게 정보를 좀 드려서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좀 걱정되는 상황에서 제가 좀 도움이 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애 키우면서 걱정될 만한 상황들을 제가 걱정됐었던 상황, 내가 소아과 의사가 아니었다면 나 이때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상황들을 잘 정리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올려드려 보겠습니다.